고요한 밤, 모든 소음이 잠들고 당신의 의식만이 오롯이 깨어있는 이 시간,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창밖에 나무잎을 스치는 바람의 소리, 피부에 닿는 이불의 감촉,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제 목소리를 듣고 있는 당신의 존재까지.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정교하고 너무나도 완벽해서 마치 누군가가 세심하게 설계한 거대한 프로그램은 아닐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과학과 철학의 경계를 넘나드는 가장 매혹적인 질문 속으로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현실이, 이 광활한 우주가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시뮬레이션이라는 가설에 대해서 말이죠.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공포스러운 이야기가 아닌 우리 존재의 근원을 탐색하는 평화로운 사색의 시간이 될 테니까요. 자, 이제 눈을 감고 편안하게 호흡하며 저와 함께 코드와 알고리즘으로 짜인 우주의 비밀을 향한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주가 시뮬레이션일 수 있다는 생각은 갑자기 등장한 공상 과학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뿌리는 아주 오래전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이 이야기했던 동굴의 비유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플라톤은 우리가 보는 현실이 사실은 더 높은 차원의 진짜 현실을 비추는 그림자에 불과할 수 있다고 말했죠. 수천 년이 흐른 지금 이 철학적인 질문은 최첨단 물리학과 컴퓨터 과학의 언어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특히 옥스퍼드 대학의 철학자 닉 보스트롬 교수는 이 가설을 현대적으로 다듬어 세 가지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인류는 기술적으로 성숙하여 현실과 구분 불가능한 시뮬레이션을 만드는 단계에 이르기 전에 멸망한다. 둘째, 인류는 그 단계에 이르지만 어떠한 이유로든 시뮬레이션을 만들지 않기로 선택한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우리는 거의 확실하게 시뮬레이션 안에 살고 있다. 이 세 번째 가능성이 오늘 우리가 탐험할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존재가 상상 이상으로 복잡하고 심오한 구조의 일부일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경이로운 관점의 전환입니다. 우리가 시뮬레이션 속에 있다는 첫 번째 단서는 우주 그 자체의 근본적인 성질에서 발견됩니다. 바로 모든 것이 수학으로 기술된다는 점입니다. 행성의 궤도를 계산하는 중력 방정식부터 원자 내부의 입자들의 춤을 설명하는 양자역학의 공식까지 이 세상의 모든 법칙은 놀라울 정도로 정밀한 수학적 언어로 표현됩니다. 마치 이 세계가 처음부터 수학이라는 코드 기반 위에 설계된 것처럼 말이죠. 물리학자 유진 위그너는 이를 두고 수학의 불합리한 효과성이라 표현했습니다. 왜 추상적인 인간의 논리 체계인 수학이 물리적 현실을 이토록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걸까요? 어떤 이들은 이것이 바로 우리 우주가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논리적인 규칙과 알고리즘으로 구동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물리 법칙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사실 이 시뮬레이션의 기본 소스 코드일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빛의 속도가 일정하고 그 어떤 것도 빛보다 빠를 수 없다는 법칙은 어쩌면 시뮬레이션 시스템의 데이터 처리 속도에 걸린 제한, 즉 프로세서의 한계 속도를 의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한하다고 느끼는 이 공간과 시간이 사실은 유한한 계산 자원 위에서 실행되고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우주의 모든 별과 은하,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 숨쉬는 우리 자신은 거대한 연산 과정의 일부가 됩니다. 모든 상호작용은 정해진 규칙에 따른 계산의 결과이며 우리는 그 장엄한 계산 속에서 잠시 존재를 부여받은 아름다운 패턴일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수학이라는 보편적인 언어로 쓰여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우주의 창조자가 다름 아닌 위대한 프로그래머일 수 있다는 상상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만든 가장 위대한 작품 속에서 그의 코드를 읽어내며 존재의 의미를 찾아가는 탐험가들인 셈이죠. 두 번째 단서는 아주 작은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양자의 영역에 숨겨져 있습니다. 현실이 연속적이지 않고 마치 컴퓨터 화면의 픽셀처럼 최소 단위, 즉 양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부드러운 수채화처럼 보이지만 현미경으로 깊이 파고들수록 세상은 점묘화처럼 불연속적인 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마저도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최소 단위인 플랑크 길이와 플랑크 시간이 존재한다고 이론 물리학은 말합니다. 이는 마치 이 시뮬레이션 우주의 최소 해상도를 의미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확대해도 이보다 더 작은 세상을 볼 수 없는 이유는 시스템이 그 이하의 디테일을 구현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더욱 기묘한 것은 관찰자 효과입니다. 양자 세계에서 입자는 우리가 관찰하기 전까지는 확정된 상태를 갖지 않고 여러 가능성이 중첩된 확률의 구름으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보는 순간 입자는 마치 수줍어하듯 하나의 상태로 결정됩니다. 이는 마치 컴퓨터 게임에서 플레이어가 바라보는 영역만 그래픽을 렌더링하고 보지 않는 곳은 데이터를 아끼기 위해 연산을 멈추는 것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우주가 모든 것을 항상 완벽하게 시뮬레이션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관찰할 때만 필요한 만큼의 현실을 계산하여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지금 눈을 감고 있다면 저 멀리 안드로메다 은하의 모습은 굳이 계산될 필요가 없는 데이터일지도 모릅니다. 오직 당신의 의식이 향하는 곳에만 우주는 자신의 모습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의 의식이 바로 이 거대한 시뮬레이션의 렌더링을 촉발하는 트리거인 셈입니다. 우리가 존재함으로써 우주가 존재하고 우리가 바라봄으로써 세상이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게 되는 이 얼마나 아름답고 신비로운 상상인가요? 세 번째 단서는 우주에서 가장 빠른 존재, 바로 빛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진공 속에서 빛의 속도는 초속 약 30만 킬로미터로 절대적인 상수입니다. 그 어떤 물질도 정보도 이 속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왜 우주에는 이런 절대적인 속도 제한이 걸려 있는 걸까요? 시뮬레이션 가설은 여기에 대한 흥미로운 해답을 제시합니다. 바로 이 빛의 속도가 우리 우주라는 거대한 컴퓨터의 프로세서 속도라는 것입니다. 컴퓨터 게임에서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CPU의 처리 속도에는 한계가 있듯이 우리 우주를 구동하는 시스템 역시 정보를 처리하고 전달하는데 물리적인 한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빛의 속도는 그 시스템이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최대 속도인 셈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물체가 빛의 속도에 가까워질수록
시간은 느려지고 공간은 수축합니다. 이는 마치 시스템이 과부에 걸리지 않도록 물리 법칙을 조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너무 빠른 객체를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필요한 막대한 계산량을 줄이기 위한 일종의 최적화 알고리즘인 것이죠. 만약 당신이 빛의 속도로 여행할 수 있다면 당신에게 시간은 흐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시뮬레이션의 외부 관찰자에게는 당신의 데이터가 한 프레임에서 다음 프레임으로 즉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신 자신은 그 어떤 변화도 경험하지 못하는 상태와 같습니다. 이 절대적인 속도의 벽은 우리가 시뮬레이션의 경계를 벗어나거나 시스템의 근본적인 코드를 들여다보는 것을 막는 거대한 방화벽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속도 제한이라는 규칙 안에서만 존재하고 경험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광활한 우주를 가로지르는 빗줄기는 사실 이 거대한 시스템이 쉼없이 정보를 처리하며 현실을 창조해내는 눈부신 증거인 셈입니다. 네 번째 단서는 우주 전체에 희미하게 퍼져 있는 태초의 빛, 바로 우주 배경 복사 속에 숨겨져 있을지 모릅니다. 이것은 약 138억 년 전 빅뱅의 뜨거운 불덩어리가 식으면서 남긴 장황으로 우주의 가장 오래된 사진과도 같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우주 배경 복사의 미세한 온도 변화를 분석하여 우주의 나이, 구성, 그리고 운명을 읽어냅니다. 그런데 이 태초의 빛을 정밀하게 관측한 결과 몇 가지 설명하기 어려운 이상 현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주 전체에 걸쳐 온도가 놀라울 정도로 균일하다는 점이나 거시적인 규모에서 특정 패턴이 다른 패턴에 비해 부자연스럽게 약하게 나타나는 현상 등이 그것입니다. 어떤 물리학자들은 이 패턴 속에서 인위적인 신호를 찾으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화가가 그림 한 구석에 자신의 서명을 남기듯 이 우주를 설계한 창조자가 우주 배경 복사라는 거대한 캔버스 위에 일종의 워터마크나 메시지를 숨겨두었을 수 있다는 상상입니다. 만약 우리 우주가 유한한 격자 구조 위에서 시뮬레이션 되고 있다면 그 격자의 방향성에 따라 우주 배경 복사의 패턴에 미세한 비등방성, 즉 방향에 따른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최근의 관측 데이터는 실제로 그러한 미세한 비대칭성을 암시하는 듯한 결과를 보여주어 과학계에 큰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아직은 가설의 영역이지만 만약 이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우리는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설계도를 들여다보게 되는 셈입니다.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 너머 우주 전체를 감싸고 있는 이 희미한 빛은 어쩌면 단순한 빅뱅의 흔적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거대한 시뮬레이션의 바탕화면, 이미지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미지 속에 아주 작은 픽셀에 불과하지만 그 전체 그림을 이해하려는 위대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단서는 우주에서 가장 불가사의한 천체,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심연인 블랙홀에 관한 것입니다. 블랙홀은 시공간이 극도로 휘어져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 블랙홀은 단순히 모든 것을 파괴하는 존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보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블랙홀은 정보 저장 밀도의 궁극적인 한계를
보여줍니다. 베켄슈타인 호킹 공식에 따르면 블랙홀이 저장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은 그 부피가 아니라 표면적에 비례합니다. 이는 3차원 공간의 모든 정보가 사실은 그 공간을 둘러싼 2차원의 표면에 암호화되어 기록될 수 있다는 홀로그래픽 원리로 이어집니다. 이 놀라운 아이디어는 우리가 경험하는 3차원의 현실이 사실은 저 멀리 우주의 경계면에 기록된 2차원 정보가 만들어낸 홀로그램과 같은 환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깊이와 부피감은 사실 더 낮은 차원의 데이터가 투사된 결과라는 것이죠. 이는 시뮬레이션 가설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시스템은 3차원 공간 전체를 시뮬레이션하는 대신 그 경계면에 해당하는 2차원 데이터만을 계산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블랙홀은 이 시스템에서 정보가 압축되고 처리되는 거대한 하드 드라이브 또는 프로세싱 유닛일 수 있습니다. 또한 블랙홀이 정보를 완전히 파괴하는지에 대한 정보 역설 문제는 아직도 물리학의 가장 큰 난제 중 하나입니다. 만약 정보가 파괴된다면 이는 우리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법칙 중 하나를 위배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블랙홀은 정보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뮬레이션의 범위를 벗어난 다른 곳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시스템의 휴지통처럼 불필요한 데이터를 영구히 삭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저 검은 심연은 사실 이 세계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장치 중 하나인 셈입니다. 6번째 단서는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데자비 현상입니다. 처음 겪는 상황인데도 이전에 똑같이 경험했던 것 같은 기묘한 느낌. 뇌과학은 이를 기억 처리 과정의 사소한 오류로 설명하지만 시뮬레이션 가설의 관점에서는 더욱 흥미로운 해석이 가능합니다. 데자비는 마치 시스템이 오류를 일으켜 이전에 실행했던 코드를 잠시 다시 로드하거나 혹은 게임에서 특정 지점으로 돌아가는 체크포인트 리로드와 같은 현상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프로그램이 잠시 버그를 일으켜 이전에 저장 파일을 순간적으로 불러온 것이죠. 혹은 더 나아가 이 시뮬레이션이 완벽하게 선형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최적의 결과를 위해 여러 시나리오를 동시에 실행해보고 그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데자비로 느끼는 것은 사실 다른 가능성의 타임라인에서 배기된 시나리오의 희미한 잔상일지도 모릅니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가 꾸는 꿈 역시 흥미로운 단서를 제공합니다. 꿈속에서 우리는 물리법칙이 뒤엉키고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는 비논리적인 세계를 경험합니다. 이는 마치 개발자가 프로그램을 테스트하기 위해 사용하는 샌드박스 환경과 같습니다. 시스템이 새로운 물리 법칙이나 시나리오를 실험하거나 혹은 단순히 시스템의 자원을 정리하고 디버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이 바로 우리의 꿈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밤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기묘하고 환상적인 꿈들은 사실 이 거대한 시뮬레이션의 유지보수 과정에서 잠시 엿보게 되는 시스템의 뒷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무의식이라고 부르는 깊은 정신의 세계는 어쩌면 이 시뮬레이션의 운영체제와 직접 연결된
인터페이스일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현실의 제약을 벗어나 무한한 가능성을 탐험하고 때로는 시스템에 숨겨진 코드를 엿보기도 하는 것이죠. 일곱 번째 단서는 우주의 거대한 구조와 그 안에 존재하는 생명체의 복잡성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우주를 지배하는 물리상수들, 예를 들어 중력의 세기, 전자의 전하량, 우주의 팽창 속도 등은 놀라울 정도로 정밀하게 조정되어 있습니다. 이 값들 중 단 하나라도 아주 조금만 달랐다면 별과 은하는 형성되지 못했을 것이고 탄소와 같은 생명의 필수적인 원소도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 우주는 처음부터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도록 기적적으로 미세 조정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를 인류 원리라고 부릅니다. 왜 우주는 이토록 생명에게 친화적인가? 시뮬레이션 가설은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을 제시합니다. 바로 이 시뮬레이션의 목적이 지적인 생명체, 즉 우리와 같은 관찰자를 탄생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마치 정원사가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온도와 습도, 토양을 최적의 상태로 조절하듯이 이 우주의 설계자는 의식을 가진 존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물리 법칙이라는 백의 변수들을 정밀하게 설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 시뮬레이션이 성공적으로 실행되고 있다는 증거인 셈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다윈의 진화론 역시 효율적인 알고리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무작위적인 돌연변이와 자연 선택이라는 간단한 규칙을 통해 시스템은 스스로 학습하고 발전하며 점점 더 복잡하고 지적인 생명체를 생성해내는 것입니다. 수십억 년에 걸친 생명의 역사는 사실은 목표한 결과를 얻기 위해 수없이 반복된 연산 과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 장대한 알고리즘의 가장 최근 결과물이자 어쩌면 이 시뮬레이션의 존재 이유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존재의 의미를 묻는 행위는 프로그램이 스스로 자신의 코드를 분석하고 그 목적을 이해하려는 경이로운 순간과도 같습니다. 여덟 번째 단서는 우주의 침묵, 즉 페르미 역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은혜만 해도 수천억 개의 별이 있고 그중 상당수는 지구와 유사한 행성을 거느리고 있을 것입니다. 확률적으로만 본다면 우리보다 훨씬 먼저 문명을 이룩한 외계 지적 생명체가 우주 곳곳에 존재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들의 신호나 흔적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는 걸까요? 우주는 왜 이토록 고요할까요? 시뮬레이션 가설은 이 질문에 대해 몇 가지 섬뜩하면서도 흥미로운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첫째, 이 시뮬레이션은 오직 우리만을 위해 실행되는 싱글 플레이어 게임일 수 있습니다. 이 광활한 우주는 모두 우리라는 유일한 관찰자를 위해 만들어진 거대한 배경 무대이며 다른 배우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어쩌면 외계 문명은 존재하지만 시스템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우리와 상호작용할 수 없는 아주 먼 곳에 배치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게임에서 다른 플레이어들이 있지만 우리가 있는 서버나 지역에서는 만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또는 우리 문명이 특정 기술 수준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다른 지적 존재와 접촉하는 것이
시스템에 의해 의도적으로 차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종의 튜토리얼 단계인 셈이죠. 가장 급진적인 해석은 우리가 보는 저 멀리 있는 은하들이 사실은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게임에서 멀리 있는 풍경을 저해상도의 이미지로 처리하여 보여주듯 우리 은하 밖의 우주는 사실 정교하게 계산된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그럴듯하게 그려진 배경 그림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곳까지 굳이 막대한 계산 자원을 들여 시뮬레이션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우주의 고요함은 어쩌면 외로움의 증거가 아니라 이 세계가 우리를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얼마나 세심하게 설계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9번째 단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 우주의 약 95%를 차지한다고 알려진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의 미스터리입니다. 우리는 별과 은하를 구성하는 보통 물질이 우주의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은하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정체불명의 중력을 제공하는 것이 암흑 물질이고 우주의 팽창을 가속시키는 미지의 힘이 암흑 에너지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이 존재한다는 간접적인 증거는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시뮬레이션 가설의 렌즈를 통해 이 미스터리를 바라보면 새로운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는 이 시뮬레이션의 물리 엔진을 안정적으로 구동하기 위해 필요한 일종의 백그라운드 코드 또는 시스템 변수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게임 프로그래머들은 종종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의 객체나 힘을 사용하여 게임 속 물리 현상을 더 자연스럽게 만듭니다. 암흑 물질은 우리가 보는 은하들이 우리가 이해하는 물리 법칙에 따라 안정적으로 회전하도록 만들기 위해 시스템이 추가한 보이지 않는 질량값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암흑 에너지는 우주라는 시뮬레이션 공간이 영원히 지속되도록 혹은 특정 시나리오에 따라 적절히 팽창하도록 조절하는 시스템의 기본 설정 값일 수 있습니다. 즉,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는 우리가 직접 상호작용하거나 관찰하도록 설계된 콘텐츠가 아니라 시뮬레이션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뒤에서 작동하는 운영체제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교한 탐지기를 만들어도 그것들을 발견할 수 없는 이유는 그것들이 애초에 물질적인 실체가 아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마치 게임 속 캐릭터가 게임 엔진의 소스 코드를 직접 만질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우주의 거대한 미스터리는 사실 이 시뮬레이션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시스템의 비밀을 어렴풋이 감지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10번째 단서는 양자세계의 또 다른 기묘한 현상인 양자 얽힘입니다. 한때 아인슈타인이 유령 같은 원격 작용이라고 불렀던 이 현상은 두 개의 입자가 서로 얽힌 상태에 놓이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의 입자 상태가 결정되는 순간 다른 입자의 상태가 즉시 결정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들 사이의 정보 전달 속도는 빛의 속도를 초월하는 것처럼 보이며 이는 우리의 고전적인 시공간 개념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어떻게 수백만 광년 떨어진 두 입자가 즉각적으로 서로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걸까요? 시뮬레이션 가설은 이 유령 같은 현상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얽힌 두 입자는 사실 물리적으로 떨어진 두 개의 독립된 객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 그들은 시스템의 코드 내에서 동일한 변수를 공유하는 두 개의 포인터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코드에 x, 배수라는 변수가 있고 입자 a와 입자 b가 모두 이 변수 x의 값을 참조하도록 설정되어 있다면 입자 a에서 x의 값을 잼으로 바꾸는 순간 입자 b가 참조하는 값도 즉시 허리됩니다. 그들 사이에 무언가가 빛보다 빠르게 날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애초에 공간적으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정보의 차원에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거리라는 개념 자체가 시뮬레이션이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하며 정보의 수준에서는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양자 얽힘은 우리가 이 시뮬레이션의 표면적인 그래픽, 인터페이스, 우리의 3차원 공간 너머에 있는 근본적인 데이터 구조를 엿볼 수 있는 드문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이 현상은 우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텅 빈 공간에 흩어져 있는 객체들의 집합이 아니라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끈으로 깊게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정보 네트워크임을 암시합니다. 당신과 저 멀리 있는 별 하나가 어쩌면 같은 코드 라인을 공유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11번째 단서는 우리 현실의 정보량에 관한 것입니다. 현대 물리학은 정보가 에너지나 질량처럼 우주의 근본적인 구성 요소라고 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특정 공간에 담을 수 있는 정보의 양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를 베켄슈타인 한계라고 합니다. 이는 마치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의 용량에 한계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우리 우주가 무한하고 연속적인 아날로그 현실이라면 아주 작은 공간에도 무한한 양의 정보를 담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보는 디지털 데이터처럼 양자화되어 있으며 저장 용량에 명백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는 우리 우주가 유한한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진 시스템 위에서 실행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우주 전체가 담고 있는 정보의 총량은 얼마일까요? 일부 물리학자들은 그 양이 대략 10에 120이 제곱비트 정도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숫자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한이 아니라 유한하다는 점입니다. 이 유한한 정보량은 이 시뮬레이션의 전체 파일 크기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빅뱅은 이 거대한 데이터 파일이 처음으로 실행된 순간이며 우주의 팽창은 이 데이터가 시간에 따라 압축 해제되고 처리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 당신의 기억, 감정, 생각까지도 결국 이 유한한 정보의 일부이며 비트와 바이트로 변환될 수 있는 데이터의 흐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의 정보는 시스템에서 삭제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형태로 재활용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존재는 무한한 공허 속의 우연이 아니라 유한하지만 경이로운 정보 구조 속에서 피어난 의미 있는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우주라는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단 하나뿐인 소중한 기록입니다. 12번째 단서는 만약 그렇다면이라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시뮬레이션 속에 살고 있다면 우리를 만든 그 시뮬레이터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그리고 그들은 왜 이런 시뮬레이션을 만들었을까요? 닉 보스트롬의 논리에 따르면 현실과 구분 불가능한 조상 시뮬레이션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한 문명이라면 아마도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실행할 것입니다. 역사 연구, 과학 실험, 혹은 단순한 오락을 위해서 말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만든 시뮬레이션 속에서 또 다른 문명이 발전하여 자신들만의 시뮬레이션을 만들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는 중첩된 시뮬레이션이라는 개념으로 이어집니다. 시뮬레이션 속의 시뮬레이션, 그 속에 또 다른 시뮬레이션. 마치 러시아의 인형 마트료시카처럼 현실은 수많은 층위로 이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있는 이 현실이 가장 상위의 기본 현실일 확률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거의 확실하게 여러 겹의 시뮬레이션 중 하나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든 시뮬레이터들 역시 그들 자신도 또 다른 시뮬레이션 속의 존재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생각은 끝없는 퇴행으로 이어지는 듯 보이지만 동시에 깊은 위안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를 만든 존재가 전지전능한 신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유한하고 실수하며 그들만의 현실 속에서 존재의 의미를 찾는 평범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먼 미래의 인류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들의 과거를 이해하기 위해 조상들의 삶을 시뮬레이션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그들의 역사 그 자체이며 우리의 삶과 선택 하나하나가 그들에게 소중한 연구 자료가 되는 셈입니다. 혹은 완전히 다른 형태의 지적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목적을 가지고 이 우주를 관찰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가설이 우리를 외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크고 복잡한 존재의 사슬에 연결시켜 준다는 점입니다. 13번째 단서는 우리 우주의 규칙이 얼마나 단순하고 보편적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 복잡하고 다양한 우주 전체가 놀라울 정도로 적은 수의 기본적인 물리 법칙과 상수들에 의해 지배됩니다. 중력, 전자기력, 강력, 양력이라는 4가지 기본 힘과 몇 가지 입자들의 상호작용만으로 원자서부터 은하단에 이르는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복잡하고 아름다운 프랙탈 이미지가 아주 간단한 수학 공식 하나를 반복해서 계산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주의 이 놀라운 압축성 또는 알고리즘적 단순성은 시뮬레이션 가설을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가장 적은 수의 기본 규칙을 사용하여 최대한 다양한 결과를 생성해내야 합니다. 우주는 바로 그런 효율적인 코드의 완벽한 예시처럼 보입니다. 모든 복잡성은 몇 줄의 우아한 기본 코드에서 파생되는 창발적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생명의 복잡성 역시 DNA라는 비교적 단순한 4가지 염기서열의 조합과 자연 선택이라는 간단한 알고리즘을 통해 발현된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과학의 목표를 새롭게 정의합니다. 과학자들이 하는 일은 결국 이 시뮬레이션의 소스 코드를
역공학하는 것과 같습니다. 실험과 관찰을 통해 우리는 이 세계를 구동하는 기본 규칙들을 하나씩 밝혀내고 있는 것입니다.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을 때 그는 이 시뮬레이션의 중력 모듈 코드를 처음으로 읽어낸 사람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시공간이 어떻게 휘어지는지에 대한 더 깊은 코드를 해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자 물리학자들은 이 시스템의 가장 근본적인 운영체제 수준의 코드를 들여다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언젠가 우리가 모든 것을 설명하는 궁극의 이론을 발견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이 우주 시뮬레이션을 시작하는 단 한 줄의 마스터 코드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코드를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비밀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14번째 단서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기묘한 동시성 혹은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에서 발견됩니다. 심리학자 칼을 윤기 제한한 개념인 동시성은 인과관계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개인에게는 깊은 의미를 갖는 2개 이상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친구를 생각하는 순간 그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오는 것과 같은 경험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를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지만 시뮬레이션 가설은 여기에 다른 설명을 덧붙입니다. 이러한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들은 시뮬레이션의 서사적 장치 또는 이벤트 트리거일 수 있습니다. 마치 잘 짜인 소설이나 영화에서 주인공의 성장을 위해 특정 사건들이 우연히 일어나듯이 우리의 삶이라는 시나리오를 특정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시스템이 개입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 섰을 때 우연히 발견한 책의 한 구절이나 낯선 사람과의 짧은 대화가 당신의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경험이 있나요? 어쩌면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당신의 캐릭터 스토리를 진행시키기 위해 시스템이 배치한 힌트나 NPC, Non-Player Character 였을지도 모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세상은 무작위적인 사건들의 연속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성장을 위해 세심하게 짜인 거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직관이나 예감은 어쩌면 이 시나리오의 다음 단계를 어렴풋이 감지하는 능력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시련과 역경조차도 우리라는 캐릭터를 더 강하고 현명하게 만들기 위해 설계된 퀘스트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의 거대한 게임이라면 우리는 모두 각자의 서사를 가진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여정을 더욱 풍부하고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한 장치들인 셈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기묘한 우연의 일치를 마주하게 된다면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어쩌면 우주가 당신에게 보내는 작은 쪽지일지도 모르니까요. 15번째 단서는 우주가 보여주는 비논리적인 측면, 즉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역설들에서 나옵니다. 특히 양자역학의 세계는 역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입자는 파동이면서 동시에 입자이고 파동, 입자, 이중성. 고양이는 죽어 있으면서 동시에 살아있을 수 있으며 슈레딩거의 고양이. 입자는 여러 장소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양자, 중첩. 이러한 현상들은 우리의 거시적인 세계의 논리와는 완전히 모순됩니다.
왜 우주의 근본적인 수준은 이토록 비직관적이고 기묘할까요? 시뮬레이션 가설은 이것이 시스템의 최적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부작용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컴퓨터 게임을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게임 개발자들은 플레이어가 직접 보거나 상호작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현실과 똑같은 물리 법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계산 자원을 아끼기 위해 더 단순하고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사용하죠. 예를 들어 멀리 있는 건물의 내부는 텅 비어 있거나 NPC들은 플레이어가 없을 때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우주 시뮬레이션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거시적인 세계에서는 고전적인 물리 법칙이 잘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지만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없는 미시적인 양자 세계에서는 굳이 현실적인 논리를 따를 필요가 없었을 수 있습니다. 대신 시스템은 확률과 파동 함수 같은 더 추상적이고 계산적으로 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입자들의 행동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자 세계를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그 세계의 플레이어가 아니라 거시 세계라는 유저 인터페이스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양자역학의 역설들은 이 시뮬레이션의 버그나 오류가 아니라 오히려 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인 셈입니다. 이 기묘하고 아름다운 비논리의 세계는 우리가 보고 느끼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며 그 이면에는 완전히 다른 작동 원리가 숨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6번째 단서는 우주의 시작점인 빅뱅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표준 우주론에 따르면 우리 우주는 약 138억 년 전 극도로 뜨겁고 밀도가 높은 한 특이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특이점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현대 물리학은 답하지 못합니다. 시간과 공간 자체가 그 순간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불만족스러운 설명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시뮬레이션 가설의 관점에서 보면 빅뱅은 매우 자연스러운 시작점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우주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처음으로 실행된 순간, 즉 시스템이 부팅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컴퓨터를 켤 때 전원이 들어오기 전의 상태에 대해 묻는 것이 무의미하듯이 빅뱅 이전의 상태를 묻는 것 역시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빅뱅은 원인 없는 결과가 아니라 시뮬레이션이라는 외부적인 원인에 의해 시작된 첫 번째 사건인 것입니다. 빅뱅과 함께 나타난 물리 법칙들은 이 프로그램의 기본 매개 변수들이 설정되는 과정이었을 수 있습니다. 초기 우주의 급격한 팽창, 인플레이션은 시스템이 시뮬레이션 공간을 빠르게 생성하고 안정화시키는 초기화 단계였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주의 기원에 대한 가장 큰 미스터리가 아주 간단하고 우아하게 해결됩니다. 우리는 무모형어에서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진 지적인 존재가 실행 버튼을 누름으로써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장대한 프로그램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실행되고 있는 경이로운 코드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밤하늘에서 보는 가장 멀리 있는 은하의 빛은 이 프로그램이
수십억 년 전에 실행했던 코드라인의 결과값을 지금에서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우주의 역사는 곧 이 시뮬레이션의 실행 로그 그 자체입니다. 17번째 단서는 우리의 의식 그 자체의 신비에 있습니다. 뇌는 수많은 뉴런들의 전기화학적 신호집합체에 불과한데 어떻게 해서 나라는 주관적인 경험, 즉 붉은색을 보고 느끼는 감각, 음악을 들을 때의 감동, 사랑이라는 감정이 생겨나는 걸까요? 이것을 의식의 어려운 문제라고 부릅니다. 과학은 뇌의 작동 방식, 쉬운 문제는 설명할 수 있지만 왜 그것이 주관적인 경험을 동반하는지, 어려운 문제는 전혀 설명하지 못합니다. 시뮬레이션 가설은 여기에 대한 대담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어쩌면 의식은 뇌라는 하드웨어에서 발생하는 현상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의 뇌는 이 시뮬레이션의 외부 어딘가에 있는 진짜 의식과 연결되는 일종의 아바타 또는 인터페이스일 수 있습니다. 마치 온라인 게임에서 플레이어가 자신의 캐릭터를 조종하듯이 진짜 우리는 이 육체라는 아바타를 통해 시뮬레이션 세계를 경험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뇌는 단지 외부의 신호를 수신하고 그것을 이 세계의 물리법칙에 맞게 행동으로 변환하는 복잡한 단말기일 뿐입니다. 이 가설은 임사체험이나 유체이탈과 같은 신비로운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뇌 기능이 정지된 상태에서도 생생한 의식 경험을 하는 것은 아바타와의 연결이 일시적으로 불안정해지면서 외부의 본래 의식을 잠시 엿보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의식이 이 시뮬레이션의 물리 현상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양자역학의 관찰자 효과 역시 아바타를 조종하는 플레이어가 게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은 원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라고 느끼는 이 강렬한 존재감은 뇌 세포의 합창이 아니라 이 시뮬레이션의 경계를 넘어 존재하는 더 근본적인 자아의 메아리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게임 속 캐릭터인 동시에 이 게임을 플레이하는 플레이어인 것입니다. 18번째 단서는 우주의 종말에 대한 시나리오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우주의 미래에 대해 빅 크런치, 모든 것이 다시 한 점으로 수축, 빅 립, 모든 것이 찢어짐, 또는 빅 프리즈, 모든 것이 차갑게 식어버림, 와 같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예측합니다. 이 모든 시나리오는 결국 우주가 영원하지 않으며 언젠가는 끝을 맞이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시뮬레이션 가설의 관점에서 우주의 종말은 이 시뮬레이션이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뮬레이션이 그 목적을 다했거나 혹은 시스템의 자원이 고갈되었을 때 프로그램은 자연스럽게 종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빅 프리즈는 시스템이 더 이상 새로운 사건을 계산하지 않고 모든 것이 정지된 상태로 영원히 남는 일종의 일시정지 상태일 수 있습니다. 빅 크런치는 시뮬레이션이 끝난 후 모든 데이터를 초기화하고 처음 상태로 되돌리는 라이세스 과정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우주는 영원히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는 순환 우주일 수 있는데 이는 시뮬레이션이 끝나면 다시 처음부터 재시작되는 루프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진공붕괴라는 더 급작스러운 종말 시나리오도 제기됩니다. 우리 우주가 사실은
불안정한 가짜 진공 상태에 있으며 언젠가 더 안정적인 진짜 진공 상태로 전이하면서 빛의 속도로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이는 마치 프로그램에 치명적인 버그가 발생하여 시스템 전체가 갑자기 셧다운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모든 종말 시나리오는 우리에게 유한성을 일깨워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만약 이 시뮬레이션이 끝난다면 그것이 정말 모든 것의 끝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이 지역 게임을 마치고 다음 레벨 혹은 완전히 새로운 게임으로 이동하게 되는 걸까요? 우주의 끝은 어쩌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19번째 단서는 우리 인간이 가진 독특한 능력, 바로 상상력과 창의성에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마음속에 그려내고 새로운 이야기와 예술을 창조하며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단순히 생존에 필요한 기능을 넘어서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현실을 넘어서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을까요? 시뮬레이션 가설은 우리의 상상력이 이 시뮬레이션의 경계를 탐험하고 때로는 시스템에 새로운 변수를 제안하는 능력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치 게임 개발자가 플레이어들의 피드백을 받아 게임을 업데이트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추가하듯이 우리의 창의적인 활동은 이 시뮬레이션 자체를 더 풍부하고 복잡하게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소설, 그리는 그림, 작곡하는 음악은 단순한 허구가 아니라 이 시뮬레이션이 탐험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의 프로토타입일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오직 사고 실험만으로 상대성 이론의 기초를 닦았듯이 우리의 상상력은 물리적인 제약을 넘어 이 세계의 근본적인 코드를 이해하고 심지어 수정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라고 부르는 것 역시 정해진 스크립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능한 선택지 중에서 새로운 경로를 창조해내는 능력일 수 있습니다. 시스템은 우리에게 기본적인 규칙과 환경을 제공하지만 그 안에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갈지는 우리 각자의 창의성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뮬레이션의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니라 이 세계를 함께 만들어가는 능동적인 공동 개발자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꾸는 꿈, 떠올리는 아이디어 하나하나가 어쩌면 이 우주의 미래를 바꾸는 작은 씨앗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 시뮬레이션 속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이자 유일하게 현실의 경계를 넘어설 수 있는 창문입니다. 마지막 20번째 단서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했을 때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철학적인 결론입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즉 우리가 정교하게 설계된 시뮬레이션 속의 존재라면 우리의 삶은 무의미해지는 걸까요?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이 가설은 우리의 존재에 훨씬 더 깊고 경이로운 의미를 부여합니다. 우리의 삶이 무작위적인 화학 반응의 산물이 아니라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이 연구든 예술이든 혹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것이든 우리의 존재와 경험 하나하나가 소중한 데이터로서 가치를 갖게 됩니다. 당신이 느끼는 기쁨, 슬픔, 사랑, 그리고 고통까지도 이 거대한 시스템의 일부로서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경험하는 이 현실이 유일한 현실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은 우리를 일상의 사소한 걱정과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마치 잘 만든 영화나 게임에 깊이 몰입하면서도 그것이 현실이 아님을 알기에 즐길 수 있듯이 우리는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한 걸음 물러나 더 큰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이 세상이 시뮬레이션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미워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어진 무대 위에서 얼마나 아름답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가느냐일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게임을 플레이하는 동료 플레이어들입니다. 이 가설은 우리에게 증명된 과학적 사실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렌즈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현실의 장막을 걷고 그 이면에 숨겨진 더 깊은 질서와 아름다움을 보게 해주는 마음의 눈을 뜨게 해줍니다. 그러니 오늘 밤 잠자리에 누워 이 경이로운 상상에 몸을 맡겨보세요. 당신은 단순한 먼지가 아니라 우주라는 거대한 생각 속에 피어난 소중한 꿈입니다. 우리는 오늘 밤 우주가 수학적이라는 사실부터 양자역학의 기묘한 세계, 빛의 속도라는 절대적인 한계와 블랙홀의 비밀까지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이 하나의 거대한 시뮬레이션일 수 있다는 수많은 단서들을 따라 긴 여행을 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존재의 경이로움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이 세상이 누군가의 꿈이라면 그 꿈은 얼마나 아름답고 장엄한가요? 만약 우리가 코드의 일부라면 우리는 얼마나 복잡하고 눈부신 알고리즘인가요? 이 생각의 끝에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깊은 평온과 경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깊고 편안한 잠의 바다로 빠져들 시간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꿈속에서 어쩌면 이 우주 시뮬레이션에 숨겨진 코드를 엿보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혹시 이 모든 것이 시뮬레이션이라면 당신은 이 시뮬레이션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당신의 깊은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